65세 이상에서는 유주택자 주택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 또 90년대 이하 미래를 생각하면 출산율로 주택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라는 이런 서로의 숫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결국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앞에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우리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경제 채널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모셨을 때 10만 9천이었거든요. 제 기억은. 네. 근데 이제 19만 5천 네. 되셨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딱 쌍둥이처럼 딱 맞는 숫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상욱 대표님 채널은 계속 커져야 한국에 뭐라 그럴까 좀 유익이 될 채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채널 보시는 분도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최부심 치셔가지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구독을 해주셔서 20만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이 채널 나가고 20만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늦게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까지 갔는데 저희 집이 멀기 때문에 한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얘기 하다가 불호동 사셨고 나이가 꽤 많으세요. 거의 한 이제 조만간에 70 정도 되실 것 같은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을 사셨고 그럼 결국 그 부동산이 한 한국의 그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 하면은 한 10억 내외 좀 할 테니까 10에서 한 12억 사이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분은 오래전에 사셨으면 제가 옛날 구로동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한 2, 3억 네. 이쯤에 사셨겠죠. 네, 한 2, 3억 사서 한 9억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됐을 텐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택시를 하셔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뭐 5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지면 이건 뭐 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딴 건 몰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고 뭐 그렇게 되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뭐 집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급이 서로 분화가 되면서 일종의 계급 투쟁장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네. 우리 최 대표님에게는 물어볼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이 저출산의 원인인 거는 여러 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채널 관리해주는 그 PD도 90년대생인데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택 가격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확실히 높은 부분이 부담인 건 맞는데 근데 네. 거꾸로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을 못 쓰는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중에서 네. 이제 연금이 부실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65세 인구는 총 8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연금을 아예 안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국민연금 88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국민연금 납입하지 않는 사람은 연금 주지 말자 이래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노인인구 5% 정도 됐었는데 지금 더 많아져가지고 그 숫자가 한 85만 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럼 연금 받는 사람이 한 750만 명 될 건데 거기서 25만 원 이하, 월에 25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분이 20%니까 15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럼 더하면은 한 230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이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30% 중반인데 이게 노인 빈곤율이에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의 그 3분의 1은 무연금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 현재 65세 이상으로 연금 받는 사람 그럼 뭐 100만 이상 받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65세 이상이 아니면 그 65세가 될 것 같은 그런 예비 인구들 중에서 결국은 공적 연금이 기능을 다 못하고
사적연금을 굉장히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2000년대 중반에 퇴직연금으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기업들이 전부 예금으로만 넣어놓다 보니까 퇴직연금 시장이 안 커져가지고 네. 그럼 공적연금은 소득 대체 30% 언더고 사적연금 시장은 안 컸고 그럼 네. 남은 거는 자산 축적밖에 없는데 네. 그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고 이들이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정부도 아니까 네네. 여기서 주택가격 하향 정책 쓰면은 자기 표 날아간다는 거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 정책을 쓰지 못하고 거꾸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에 주택가격이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 정책 써야 되는데 네. 그거는 또 그러니까 양쪽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소위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아 이게 참 한국이 이제 스텝이 정말 많이 꼬였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제 DSR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DSR 시작하면 만약에 이제 그거 시작해서 스트레스 DSR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골 때리는 게 한은 총재의 발언을 좀 차용해서 보자면 30% 이상 떨어지면 은행에 또 타격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한은 총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30% 이상. 근데 사실 주식시장도 주식 거래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가 16만 원이라 하더라도 네. 모든 하이닉스 주주가 16만 원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누적한 매수가 쌓여가지고 마지막 거래가 16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14만 원 이상에서 사신 주주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 것처럼 주택도 똑같이 2억이 9억 됐더라도 9억의 고점 가격에 전체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네. 21년부터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거래 21년도에 있었던 약 100만 건, 22년 이 정도 거래가 소위 고점에 몰리신 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 종전에 샀던 상당수가 디폴트가 네.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은행 리스크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다소 경고성 발언이셨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직전 금통위 때 한은 총재가 그 발언을 또 수정하셨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은 급격하게 30% 이상이 빠졌을 때만 문제다. 그러니까는 속도가 문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30%에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 없이 22년 하반기 때 한은이 개입했던 것도 그때 하락 속도가 유례없이 빨랐기 때문에 개입했던 것 같고 지금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 거는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심리적으로 아까 그 구로 베이스의 그 택시기사님 얘기를 하면은 그분 주택이 만약에 9억에서 7억을 가더라도 그분이 2억 원에 매수했다라면은 평가이익이 7억에서 평가이익이 5억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심리적으로는 뭐 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9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어떤 네.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라면은 네. 결국 처분 소득은 생기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약 1,400만 곳 좀 넘어가고 네. 무주택 가구가 80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유주택 가구가 많은데 2주택 이상 가구가 400만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1주택 가구가 900만, 네. 2주택 가구 이상이 400만 정도.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또 한 800만 되니까 1주택, 무주택 합치면 1,800만 가구, 1,7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1주택과 무주택 가구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쓰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수여가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 막 안정을 이제 추구하고 가격 하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주택 이상이 그 수는 적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굉장히 재테크의 뭐 수십 년간 이어왔던 재테크 방법이다 보니까 1주택자라 하더라도 2주택이고 싶고 또 종부세 올린다 그러면 나 1주택인데 괜히 또 2주택 이상 됐을 때 부담될 것 같고 막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1주택자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 일부 그러니까 예비 다주택자라고 할까요? 그들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네. 그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반목이 나왔던 게 또 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인기 영합적인 세대가 많은 그런 정책에서 인기 영합적인 걸 하다 보니까 종국에는 정책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헛발을 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김세현 수석이 썼던 부동산과 정치란 책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쓸 때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려고 쓴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네. 쓰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망했다는 네. 게 책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네. 읽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포지션인데 65세 이상에서는 유주택자 주택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 또 90년대 이하 미래를 생각하면 출산율로 주택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라는 이런 서로의 숫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그냥 이럴 때는 원칙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좀 추구해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그럼 자발적으로 장기간 성장성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경우에 소위 좌파 지식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아니, 네. 왜 자빠지지? 아니 근데 지난 정부 그 김수현 수석이 책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완전히 헛발질이 아니라 똥볼을 엄청나게 찬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정치를 너무 고려해가지고 네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완전히 부동산 모든 정책이 정치적이지만은 정치가 부동산보다 더 앞에 있어가지고 망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막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정책들로 점철됐던 게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총통화가 늘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하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하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저 의문이거든요. 방법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단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단순히 금리가 내려서 집값이 그 상향하는 압력을 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다양한 그 정책 경로를 통해서 원한다면 집값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왜 비판을 받게 됐고 저도 큰 목소리로 비판을 했냐면은 그 이제 저자이신 김시현 수석 본인은 그 종전에 냈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가격이 마지막에 크게 앙등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결국 DTI나 LTV 같은 그런 금융 규제를 정부 말에 도입을 해서 금융위기 때 좀 무사히 넘어갔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금융위기 전에 폭등했을 거고 네네. 금융위기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의 가격에 금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 사람이 결국 2010년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 초반을 비판하는 거는 17년부터 19년까지거든요. 네네. 20년부터 코로나 유동성이 있었다는 거는 전 세계가 아는 사항이고 네. 그때 자산 가격은 뭐 소위 못 막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 때문에 네. 17년부터 19년까지도 40% 이상 상승했고 그 이후로 60% 올랐으니까 그 앞부분 40% 넘게 상승 구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때 충분히 대출 정책을 쓰면 됐고 대출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썼지만 DSR도 검토했고 등등 오만 얘기 다 했지만 결국 안 했잖아요. 네네네. 왜 안 했냐면은 그리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전세 대출이 전세금 갭 투자로 이어지니까 이거를 좀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 전세는 서민 주거라는 정치적 프레임 네네네. 결국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인 프레임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주택 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고가 주택만 대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9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 아닌 사람은 평민 이렇게 이분법하면서 네. 또 여기를 정치화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담보대출도 대출 규제를 했죠. 서울의 투기과열 지역에 LTV 40%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투기과열 지역 아닌 지역은 60%였고요. 네네. 그리고 다주택자, 이 투기과열 지역의 2주택 이상인 세대는 대출 0%까지 하고 네. 2019년 말에는 1216 대책을 내가지고 10억 초과주택은 대출 빵원 네. 이렇게 주택 가액으로 시장을 나눠버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집이 13억이었다 15억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그런 건데 그냥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소위 부르주아가 되는 거여 가지고 네. 규제의 대상이고 부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한 건데 저는 금융이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대출 규제를 한다면은 모든 주택에 결국 자기 소득 대비 DSR 40%처럼 지금 깔끔하게 네. 아니면 LTV 전부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70으로 완화해 줬으니까 그냥 LTV 전부 40 하자 이런 완전 깔끔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여기만 이제 얘만 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부동산 정책을 정치 편향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읽다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전 책에서 금융대책 다 안다고 썼던 사람인데 그 다음 책에서 결국
왜 그걸 안 썼을까를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앞에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핀셋 규제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핀셋 규제라는 게 말씀했다면 정치적 고려였고 사실 따져보면 원칙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저기 둘러보다 최악 이렇게 악수를 둘 수 없을 정도의 그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수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풍선 효과라는 말도 화제가 됐었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행정구역 베이스가 아니라 생활권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딱딱 다른 시도지만 생활권은 같은 생활권인 지역이 많아요. 네네. 근데 청약 조정 지역이나 투기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얹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이라는 게 전 한국 보편적인 그런 네. 형태의 그 큰 룰이 있어야지 서로 따라갈 텐데 네. 행정구역으로 잘라버리니까 그럼 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이 아파트는 규제지역, 여긴 비규제지역 이렇게 되면서 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 엄청나게 몰렸고 그럼 또 거기 앙등하니까 다시 또 거기 행정구역 네. 누르고 네. 두더지 잡기만 한 2년 했습니다. 네네. 그때는 저도 그러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저도 국토부하고는 이제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고 2020년 이후에 21대 국회 나오고 나서 국토부가 주택 정책에 대한 그런 헤게모니를 국회에 좀 넘긴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는 국회 중심으로 그때 뭐 5.16 대책도 내고 7.10 부동산 대책도 내고 하면서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한 그런 형태의 대책을 냈는데 이것도 문제가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에 18개 위원회가 있고 국토위원회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데요. 정말 저는 그래서 국토위원회에 여러 차례 자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새삼 뜬금없이 그때 7월 언제였나? 7월 정도가 됐을 때 옆에 그 소위 법무부 산하의 그 법사위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법무부 소속 법률이기 때문에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있었을 건데 그쪽 부처에서 그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차법 때문에 20년 6월부터 한 9월까지의 그 분위기를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갑자기 2년에서 4년 가니까 기간을 늘어난 건 맞는데 임차료가 모두 다 올라가 버린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임차료가 60% 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7.10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점에 정말 임대차법 개정이랑 그리고 그때 코로나 유동성이 있었죠. 제로금리로 팍 내려가면서 대출이 터졌으니까요. 그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정책 조합이. 결국 시차를 두고 7.10 정책은 21년 말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그 사단을 거치면서 임차료가 진짜 대폭등해 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매매가만 올랐었는데 이젠 임차료까지 올라 버리니까 매매가 임차료 뭐 다 올리니까 이쯤 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뭐 약간 의도다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계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저는 20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그 당시 조금 있을 때라 가지고 이런저런 그 당시 국토부에도 많이 이제 가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임대차법 개정하는 거를 옆에 그 전문위원회가 딱 하는 걸 딱 보고 나서 그때 완전 망칠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제 커리어상으로도 그 제일 무너졌을 때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조금 돕고 있었는데 20년부터는 그랬는데 그때 완전 실패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완전 시장에서 아웃됐죠. 그래서 이후에는 주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쪽만 득세하기 시작을 한 게 21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는 아시겠지만 21년부터는 소위 노도강 그다음에 인천 청주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21년부터는 소위 노도강 좋다고 30대 이하들을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노도강 쪽에 투자를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가지고요. 요즘 노원구 가보시면은 거기 소유주들 재건축 때문에 분담금 내야 된다는 그 소유주들이 다 젊은 거 아십니까? 그 취재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언론 기자들 제가
기자분들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기자분들 통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 취재를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80년대 말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까 그 택시기사님 같은 분이 아니고 네. 30대 분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남양주 진주 아파트 있잖아요. 남양주 진주 아파트라고 그 재건축하다가 시공사 논란 때문에 결국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는데 네. 거기도 남양주 토박이가 대다수가 아니라 신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고 왜 신규 투자를 일괄적으로 했냐면 카페와 커뮤니티에서 그런 아파트 단지 추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처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이거 가면 이거 공으로다가 건물 하나 받으니 네. 너희들 이제 대박 나는 거야. 뭐 이런 네. 건 논리였겠네요. 그래서 21년, 20년, 21년, 20년 하반기부터 21년 말 그 1년 반 기간 동안에 법인화 거래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법인화 거래가 좀 있었지만 그럼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단지가 추천받으면은 카톡방 통해서 돌면서 집중 매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노원구나 노도강 지역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를 갭 매수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선택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지역의 39세 이하 구입 비중이 그렇게 유난히 높은 거는 확실히 39세 이하가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네. 이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재료를 통해 가지고 매수 후보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다 네. 이제 쿠킹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돼서 제가 최부심 채널 하면서 22년 6월부터 하락치 현장 답사를 간다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주택가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노원 지역도 가고 도봉구도 가고 등등 몇 군데 갔었는데 그때 진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여기 도대체 왜 그러니까는 39세 이하들이 이 지역을 많이 샀을까? 갭 투자하기도 어려운 갭 가격이 훨씬 벌어진 지역인데 통상적으로 주택을 전세 끼고 사는 거는 2019년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신축 주택을 전세 끼고 미리 좀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였는데 20년부터는 완전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에 그 백래시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네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건 교만이죠. 네. 지나친 자신감, 말도 안 되는 근자감 수준의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수분들의 어떤 확고한 믿음, 자기는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와서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뭐랄까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뱅뱅 돌려가지고 어떤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서 되게 교조적인 그런 네. 모습이 현장 소리 무시하고 이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만의 당위로 한 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네, 시장 거예요. 안정화를 위하면 그냥 대출 규제 했으면 되는데 네. 대출 규제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고가 주택만 대출 규제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판단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고 네. 저는 아까도 제가 사람들이 저를 좌파 지식인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낸다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 시장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합리적이고 선진화시키는 방향이랑 부동산을 합리적 선진화시키는 방향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정치적인 게 개입이 돼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괴상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한참 봤었기 때문에 어떤 그 마지막 판단에서 정치가 한참 개입돼가지고 정책이 꼬이는 경우를 네. 끝없이 봤었는데 정말 지난 정부 말미 때 진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고 어떻게 사람들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정말 지금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완전 생무식자들이 정책을 한 거 아닌가 시장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왜냐면은 금융에 네, 대해서도 그쵸,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아까 금융도 그런데 사실 부동산도 금융이랑 그러니까 여러 부처의 유관 사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국토부는 아무래도 공급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데 그냥 국토부에 내놔놓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게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도 주택청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주택 정책을 좀 총괄하기 위해서 요즘에 네. 그
외교부에서 이민청이나 이민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말 나오는 거랑 유사한 건데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런 걸 독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좀 근본적인 우리 최상욱 대표님 모시면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자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논의는 올라? 떨어져? 주로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 거기에만 열광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힐빌리 노래 읽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힐빌리 노래 아까 구로 얘기하셨는데 힐빌리 노래를 보면은 거기 미국의 그러니까 북서부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그 골짜기에 사는 그 가난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건데 거기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철강 산업이 흥했다가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그 도시를 끌고 가던 중추 기업들 몇 개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빈곤해진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시 행정부 때 오너십 소사이어티라 해가지고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집을 많이 샀던 거예요. 그 지역 사람도 집을 많이 샀는데 일자리 빠지고 뭐 빠지고 사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LTV는 최대한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주택 때문에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 저자 주인공의 부모도 그렇고 그쪽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오너십 소사이어티 믿고 집 샀다가 결국 집 때문에 가난해지는 얘기 나오고 집 거래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우리나라 지방도시랑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집 한 채에 있어서 그게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을 어쨌든 지금 끌어안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 따라서 결국에는 소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막 중화공업들 잘 나갈 때 조선업 잘 나갈 때 창원 막 전성기였다가 한참 부침을 겪고 2000년대 초반에 기아차 잘 나가고 현대차 잘 나갈 때 울산 막 날아다니다가 2010년대에는 정말 엄청난 부침 겪고 막 이랬던 것처럼 결국 그 기업의 산업이랑 이런 거랑 되게 많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현재 자기 집이 계속해서 그런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결국은 그 산업의 미래랑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책도 그런 게 나오는데 너는 그 암코랑 가와사키 스틸이 망할 거라는 거를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린 애들한테 막 그런 게 나와요.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고 막 파산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막 지금 잘 나가지 못 나가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그 취득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살금살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제가 저 책에 읽는 게 그 아까 국민연금 85만 명이 연금 수령의 빵원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서 정부의 정책에 유난히 특히 민주당에 유난히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는데 왜냐하면은 2007년, 6년에 연금 개혁할 때 이분들 다시 껴놓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해버렸고 연금 소득 대체를 낮췄고 결국 근데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해줬던 게 박근혜 정부 때 노인수당 만들어줘가지고 노인수당 10만 원 만들어주니까 10만 원 나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국민연금 납부한 게 없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금액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만들어줬던 노인수당이 그 수당이었고 그 다음 정부 20만 원 올리고 그 다음 정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부마다 그 수당액이 조금씩 늦고 앞으로도 늘 예정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평생 노동자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 동네가 내내 민주당만 찍었었는데 그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케어했던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2018년에 그 책이 되게 화두가 됐던 게 트럼프는 왜 백인 노동자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을 꽉 장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화두가 많이 됐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이런 유사한 그 세대 그룹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그 책 좀 읽고 있습니다. 네네네.